같이 하고 싶은 음, 자,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그래서 유가족 심리 상담에 대한 전문가 꼭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가족 위기 상담 전문가 이런 아마 이런 명칭도 나올 수도 있어요. 위기 상담, 유가족 위기 상담. 또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 반려견들이 엄청 반려견들이 그냥 이 서울에서도 반려견들이 강아지 뭐 고양이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보다도 더 많은데 어쩌면 자식같이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어도 이거 상실감, 애도 상담이 되거든요. 그 펫로스 신드롬. 그럼 어쩌면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어떤 우리가 키우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상실감이 크고 어쩌면 유가족 상담에 준해서 그들을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음이 심리가 대세다. AI가 못한다. 이런 마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앞으로 더 필요한 시기가 됐고 또 이 애도 상담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이 길을 좀 더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막상 교육지원청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막상 학교에서는 우왕좌왕하고 누가 죽었다 뭐 누가 했다면 전문가가 없어요. 막상 저한테도 전화가 막 오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나름대로 코칭을 해주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가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분야고 우리가 많은 학교 기관이라든지 또는 단체 어떤 기관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역량들이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음, 저도 이 애도 상담을 여러 번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대한 웰다잉 협회에서 이 애도 상담을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어쩌면 좋은 기회였었어요. 애도 상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2시간 정도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받고 어쩌면 이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좀 더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외로 이 분야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아서 미처 못 들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강좌를 열어달라. 그래서 이걸 열었던 거고 또 두 번째 또 저에게 막 요청 언제 또 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이 부분이 관심이 많네라고 해서 지금 2회차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알아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이 PPT를 제가 한 장 한 장 만들면서 여러분들 다 이 PPT 만들어 보셔서 알겠지만 한 장 한 장 만들기가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해드릴 건데 어쩌면 이걸 제가 한 장 한 장 만들면서도 오늘 그래서 10명 정도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세요라고 했는데 벌써 18명 막 신청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제가 쓰고 나머지 30분은 여기 오신 분들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는 위기와 좀 가까워요. 위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어요. 위기. 이게 자살과 정택수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벌써 13년째 이 위기와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책도 다 이 한 분야만 제가 책을 썼고 또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저를 알아봐 주고 전문가 인터뷰를 큰 전체 화면 전체 지면을 실 정도로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위기 상담과 아주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청이 발칵 뒤집어졌죠. 강남 서초교육청에서 막 끔찍한 자살 사건, 사례후 자살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11개 교육청 학교장님들 대상으로 제가 전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연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현재 분위기를 제가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 자살에 대한 위기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고 많은 그 전문 강사들, 전문 교육자들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젠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오늘 그냥 채팅창에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젠가.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그때 아마 아버지의 죽음을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처음 본 게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예. 여러분들 음소거 좀 볼까요? 음소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음소거를 제가 모두 음소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슬픔을 어, 슬플 때가 누구나 다 있겠죠. 슬플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유가족이다. 난 유가족이다. 1번. 한번 체크해 볼까? 난 유가족이다. 난 유가족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 유가족일까 아닐까? 난 유가족이다. 1번. 나는 유가족, 물론 지난 오래전에 난 유가족이었었다. 이럴 수 있지만 최근에 유가족일 수도 있어요. 전 슬픔이 아직도 좀 많이 배어 있다. 아직 미처 내가 뭔가 눈물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유가족은 우리 가족들, 우리 원가족일 수도 있지만 원가족이 아닌 경우도 유가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광범위하게. 그것은 뭐냐면 나와 친했던 친구의 죽음, 가족은 아니지만 친구의 죽음이 있었다. 아니면 우리 좀 먼 지인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지인과 내가 굉장히 친했다. 라고 한다면 나도 유가족이다 이거죠. 음, 정택수도 유가족이죠. 심리상담 전문가들도 유가족이다. 맞아요. 유가족은 직접 원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와 친한 사람이 어떤 죽음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유가족이다라고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논문에 의하면 논문 연구에 의하면 심리상담사 여기도 심리상담사 분들이 계시는데 심리상담사를 내가 직업으로 계속 했을 때 평생 동안 내가 심리상담사 직업을 했을 때 20%는 내담자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20%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심리상담사 중에 내담자를 자살로 잃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잃었던 분이 있다면 한번 1번 한번 채팅창에 해볼까요? 그럼 20%에 포함되는 거죠.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내가 심리상담을 하는 중에 내담자를 안타깝게 자살로 잃었다 라는 사람들이 보통 평생을 걸쳐서 본다면 20%에 포함된다는 거고 정신과 의사들은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주로 이 정신병리를 만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환자를 자살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연구 논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과 의사가 더 훨씬 정신병리와 자살은 아주 밀접하다 이거죠. 그만큼 이 정신병리 환자들을 자살로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정신과 의사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내가 눈물을 억압해 본 적 있나? 이것도 내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미처 울지 못한 적이 있나? 라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전문가는 내담자를 만나서 내가 너무 슬퍼서 나도 눈물이 펑펑 흘릴 수 있죠. 그 눈물을 흘려야 되냐, 흘리지 말아야 되나 이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됐었거죠. 제가 아는 지인도 심리학 박사고 상담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 우울증도 오랜 동안 앓았던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상담 중에 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베테랑이다 보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죠. 공감 정도 되는 거죠. 공감과 동감은 다르죠. 동감은 완전 그 속에 같이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울고 불고 상담자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빠져나올 수 있다면 뭐 울어도 된다. 울어도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상담 전문가는 뭐 울지 마라라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뭐 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강의 중에도 왠지 뭐 과거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온다면 눈물 흘려도 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은 뭔가 화해가 되지 않은 앙금이 있는 매듭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결국은 애도 상담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살아남은 자, 생존자다라고 했는데 생존자들에 대한 죽은 망자와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화해가 결국 매듭 풀기가 애도 상담이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을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보미 분 유가족이다. 예, 좋습니다. 네. 유가족 상담은 제가 이제 살린 남자 책을 썼지만 유가족 상담도 살리는 상담이다라고 보죠. 유가족 상담도 결국 예방이다. 자살 예방 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사후조치 상담이지만 포스트벤션이지만 유가족 상담은 결국은 예방 차원에서 살린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슬픔이나 충분히 슬퍼할 수 있고 충분히 잘 화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아직도 건강한 거죠. 감정을 아직도 표현할 수 없다면 역시 어쩌면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 어쩌면 있는 상태죠. 충분히 슬퍼하고 가끔 좀 웃음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그냥 뭐 비우지 않고 막 웃음만 많이 해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의 어떤 이슈들, 그 사람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 좀 더 탐색하고 비우고 토해내고 난 다음에 좀 홀가분하다, 개운하다, 홀가분하다, 마음의 상처를 다 드러내고 슬픔을 다 토해내고 나서 명상을 하거나 웃음 치료로 채우는 것이 전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불가분하게 우리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이 평상시 살아있을 때의 관계, 애착 관계죠. 부모님과 나, 또 우리 자식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밀착 관계가 있나? 우리 아들을 너무 좋아해.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해. 이 아들, 딸 없으면 안 돼. 너무 애착이 너무 지나치면 어떨까요?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애착 관계가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항상 그냥 그림자 같이 따라다녀요. 너무 인고 부부다. 어, 이런 것들도 인간관계 법칙 중에서 너무 밀착된 관계도 좋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상실감이라든지 충격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적당한 거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한 거리 법칙.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밀착되지도 말라.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충격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는 이게 자살 쪽의 전문가고 자살 예방 전문가로서 요 3단계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고도 마찬가지죠. 예방 단계 전력 투구를 해야 되겠죠. 예방 단계. 그다음에 개입 단계. 여기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 고위험자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개입한 단계가 있지만 누구나 혹시나 또 전문가들조차도 놓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후조치 상담이 유가족 상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시 1단계 예방 상담이다라고도 보여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음, 죽음에 대한 충격 강도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충격 강도. 어떤 죽음이 충격 강도가 가장 그래도 좀 약할까요? 어, 당연히 자연사겠죠. 자연사는 생로병사에 의해서 어,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90세, 92세 오래 사셨네.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라는 우리가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 이거죠.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 어, 퀴블로스가 쓴 책 상실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 상실에 대한 예감,
상실 예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와닿았어요. 상실 예감. 상실을 예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자연사는 그래도 예감할 수 있죠. 예감. 예측할 수 있죠. 아,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 못 사시겠다. 90세시니까 얼마 못 사시겠다는 그 어떤 충격 강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좀 덜하다는 거죠. 덜하다. 근데 갑작스러운 죽음은 뭘까요?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고사, 타살, 자살 이거죠. 병으로 죽는 것도 병 걸리면 암 걸리면 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충격을 예견할 수 있어요. 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고로 죽는 거와 타살, 자살이거든요. 요것도 또 달라요. 죽음에 대해서. 사고는 그래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지 뭐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타살도 조금 누군가의 죽음을 당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지만 자살은 가장 제의식되는 거죠.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 강도가 좀 다르고 또 유가족에 대한 우리가 위기 상담도 좀 더 구분지어서 우리가 상담 개입을 달리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 고위험자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자살 시도 경험자, 시도해본 경험사 있는 사람들이 또 시도하는 거고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도 있으면서 우울과 무망, 좌절감의 복합적일 때, 또는 중독자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역시 살아남은 사람들, 자살 유가족자들도 역시 고위험자에 포함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자살 유가족자들도 갑작스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오는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 몇 프로? 30에서 35% 정도가 유가족자 중에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 자체의 충격으로서 결국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30에서 35% 정도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자는 이건 우리 교장님들 할 때 제가 좀 더 이걸 좀 정리해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살한 사람의 형제 자매, 그렇죠? 자살 지도 과거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고위험이라고 볼 수. 유가족도 포함된 유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음, 사고 이런 큰 충격을 받은 사람, 겪은 사람, 또는 그 자살한 사람의 친구, 이게 결국은 유가족이에요. 친구나 이성 친구, 지인들, 원가족은 아니지만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의 죽음, 결국 이 사람들도 우리가 상담자로서 이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인 거죠. 음, 살아남은 사람들, 유가족들의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죄책감이죠. 감정을 우리가 잘 탐색을 해봐야 되는데, 감정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죄의식, 죄책감, 이게 가장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가족을 상담을 하고 싶어도 유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원할까요? 자발적일까요? 물론 자발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상담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숙제인지도 몰라요. 유가족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그들을 어떻게 좀 더 이게 좀 우리와 연결돼서 좀 더 개입이 되는가가 가장 사실 숙제예요. 상담 전문가분들도 사실 이 부분이죠. 가장 초기 상담에 과연 나와 상담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애도 상담, 유가족 상담이 가장 어려운 상담이라고도 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전문가분을 약간 신뢰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상담했던 효과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잃어보았느냐, 뭐 자식을 잃어봤냐,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 것 같냐. 약간 이 분노 같은 것들이 보통 키블러로서의 죽음의 5단계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때는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어, 정말 우리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이 부정하죠, 부정. 부인하죠, 부정. 그리고 분노가 막 일어, 분노. 이 분노 때 이 시기가 초기거든요, 초기. 이 분노가 막 일고, 이런 단계가 사실 상담의 초기 단계인데 이때가 상담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이제 나중에야 뭐 협상하고 우울하고 수용 받아들이는 단계가 오는 거죠. 받아들임. 이거죠. 그래서 이 유가족 충격 강도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격 강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구의 논문은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 충격이 가장 충격 강도가 100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의 죽음이 충격 강도 100이다. 좀 다르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무튼 저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우리 자식 누구나 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은 충격 강도 100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유가족 자조 모임은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은 좀 더 우리보다 개방적이죠. 우리는 약간 보수적이고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민족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가족 자조 모임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수원시, 뭐 인천시, 뭐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이런 데 큰 지역별로 유가족 자조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서로 그들과 그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뭔가 안아주고 같이 울고 슬퍼하면서 대화가 될 수 있다. 그게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 위기 상담, 유가족도 이제 어쩌면 위기 상담인데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은 6명에서 1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죠. 항상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 탐색을 가장 잘해야 돼, 감정. 감정을 상담 전문가가 또는 상담 전문가 아니라도 감정을 잘 내담자가 현재 유가족이 어떤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돼요. 아까 키블러로스의 5단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단계에 지금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 막 분노를 막 한다면 아직도 초기 단계죠. 약간 우울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4단계로 넘어갔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상담 전문가분들이 이 죽음의 단계, 이 5단계까지도 우리가 잘 탐색해서 내담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이 감정들을 내담자와 유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보다 보면 이미 죽은 망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든지 불쌍하다고 한다든지 보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잘 탐색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때로는 양가 감정이 있죠. 약간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된다고 할까? 이거 제가 상담해 보면 유가족. 그래서 여기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아내가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50대 남성을 제가 상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불륜 자살에 대해서 사회적인 너무나 손깍지를 받을 만한 안 좋은 죽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핵폭탄을 맞은 것 같다. 나에게 엄청 큰 충격이었다. 나도 그냥 바로 죽고 싶었다. 굉장히 위기였었죠, 사실은. 그 남편도 바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만난 거죠. 저를 만나서 어쩌면 지금은 잘 도움을 줬던 성공적인 사례인데요. 아무튼 초기에는 이런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50대 남성은 그런 얘기를 가끔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게 힘들어야 될까요? 언제쯤 죽은 아내를 잊혀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바로 잊혀지지 않죠. 당연히 이게 상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벌써 한 1년 정도 지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시 시간이 약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나의 아내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감정이 또 어떤 힘든 상황에 나에게 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수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힘들다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아차리기. 자, 그래서 보통
자기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자기 알아차림. 자기 알아차림을 여러분들 도와줘야 돼요. 알아차림. 그리고 자기 돌봄. 자기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상담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내담자 유가족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과 자기를 돌봐주는 거, 돌보는 역할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위기상담 공감하고, 어, 애도상담, 슬픔 상담은 바로 초기 상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공감해 줄 때 충분히 애도 슬픔 상담이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울고 언제까지 슬퍼할까요? 어느 정도 지나면서 분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분리하기. 이제는 아내가 없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거, 분리하는 거, 분리해 주기. 그리고 전환점을 맞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상담 전문가분들이 늘 많이 익숙한 상담 기법에 익숙한 거죠. 익숙한 것은 제가 상략을 하고요. 결국은 똑같죠. 그러나 애도 상담은 어떨까요? 애도 상담은 훨씬 더 두 배, 세 배 힘들어요. 보통 상담에 두 배, 세 배 에너지가 다 뺏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 될 수도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는 그래요. 음, 그래서 물론 경청 공감해 주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 지금 두 개를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요. 함께 있어주는 거, 함께 있어주기. 그때 우리 김보미 단장님은 내가 비를 맞아준다는 게 정말 너무 와닿는 말인데요. 같이 있어주는 거죠. 똑같이 비를 맞는다. 내가 우산을 접고 그와 함께 비를 맞는다. 그 표현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함께 있어준다. 내 편이 되어준다. 지지해준다. 언제까지? 어, 어쩌면 이 단계가 힘든 단계가 다 넘어서 이제 혼자 적응이 된 시기까지가 상담의 종료 시기예요. 이제는 내가 조금 이제 내가 원상태로 왔다.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애도 슬픔 상담을 지나서 이제 직장 생활 내가 할 수 있다. 홀로서기가 됐다.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왔다. 직장 생활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까지 사실 상담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음, 저는 그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인간관계. 결국 어떤 촉진적 관계, 치료적 관계, 어쩌면 동맹적 관계, 유가족과 나와 얼마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옆에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가줄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유가족은 바로 그냥 나 상담 안 해도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와 함께 얼마나 오래 같이 함께 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그 속에 이제 공감이나 경청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함께 얼마나 그와 함께 오래 같이 가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을 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만큼 그러니까 유가족 상담은 아주 예민하고 굉장히 그 조그만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면 유가족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상담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자들도 자살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평가, 자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물어보고 혹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또 어쩌면 보호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사례를 몇 가지, 이게 사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례 경험들. 이 사례 경험을 제가 유가족 상담은 여러분들 직접 한 5회기, 6회기 이렇게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혹시 오늘 참석자 중에서 유가족 상담을 한 5회기 이상 해보신 분 있을까요? 한번 해보신 분 1번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의외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의외로.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유가족 상담을 아마 해보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 김부민 단장님은 워낙 뭐 전문가고 또 오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유가족 상담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제가 사례되는 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례를 여러분들 간접사례 개념으로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고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 하는 거, 사례 연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것은 전라북도 모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50대 여성인데 시골 엄마의 목을 매서 사망한 자살 사건을 직접 이 딸이 목격을 했어요. 딸이 목격을 해서 사실은 이 목격 자체가 굉장히 PTSD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프리트에서 굉장히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됐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잘 무난하게 잘 가면 괜찮아요. 근데 유가족들이 언제가 위기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잘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 유가족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현실적인 어떤 부부 생활,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살에 대한 위기가 맞닥뜨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을 취약적인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칫 나도 엄마 따라 죽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목격했던 사람도 더군다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입을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담 개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까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가 있었거든요. 또 엄마와 어느 정도 밀착 관계, 애착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 미처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의 죽음을 맞닥뜨렸다 한다면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와 매듭을 풀어준다는 게 화해하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미처 울지 못한 당신에게 그것도 유명한 책이잖아요. 미처 울지 못한 사람, 미처 울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늦었지만 지금도 충분히 울어줘라 이거죠. 그래서 슬픔을 충분히 애도 상담을 충분히 해주고 미처 엄마에게 너무 죄인 같다. 어떤 죄의식,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면 그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이 엄마에게 죄인 같은지, 죄책감을 갖는지를 어떤 불효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상담자로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하고 싶지 않은 내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끔 혼자 조용히 엄마에 대해서 쓰고 싶은 글을 좀 써와라. 엄마에게 쓰고 싶은 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상담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도 혼자 쓰면서 눈물을 계속 흘릴 수 있어요. 엄마에게 편지 쓰기. 두 장, 세 장. 그 여성은 두 장 반 정도 썼어요. 많이 쓴 거죠. 자필로. 엄마에게 쓰고 싶은 편지. 엄마 미안해요. 막 눈물 자국도 막 있었어. 눈물 자국. 편지 쓰면서. 그거 자체가 카타르시스가 돼가지고 정화작용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충분히 어, 내가 속에 있는 걸 좀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 편지 쓴 거를 상담자에게 읽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슬픔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내줄 수도 있지만 그 편지를 어머니 납골당이라든지 어머니 묘지에다가 뭐 이게 그때 저는 추석이 가까워왔을 때 추석 정도 됐을 때 엄마의 묘지에 그 편지 쓴 걸 엄마에게 불을 좀 태워서 엄마에게 하늘나라로 좀 날려주시면 좋겠다. 엄마가 아마 하늘나라에서 이 편지를 받아볼 것이다. 라고 심리적인 안정을 제가 줬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더 편안해지는 거죠. 마음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분리하기. 이제는 엄마하고 화해를 다 했고 충분히 슬퍼했으니까 엄마는 지금 옆에 없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난 여기 있다. 라는 분리하기. 분리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엄마는 우리 딸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또 그렇게 기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엄마 따라가고 싶은 게 좋을까요? 엄마가 원할까요? 엄마 곁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나요? 내가 죽어서 엄마한테 가는 것을 엄마는 원할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상담 과정에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잘 적응시켜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아내의 불륜, 아내의 불륜으로 사실 투신 자살했던 사건이에요. 음, 두 딸을 남겨둔 채 21살, 18살 딸 두 명을 남겨둔데 호리연히 아내는 떠났어요. 남편 곁을 다 떠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상담을 직접 했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52세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뭐 이분이 저쪽 진주 쪽에 진주가 굉장히 멀잖아요. 진주와 서울을 제가 상담하기도 어려웠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상담을 제가 잘 해줘서 한 가정을 좀 살렸다고 볼까요? 지금 제가 가장 뿌듯해요. 그래도 위험한 충격이 많이 있었고 자살 충격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제 핸드폰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 장문의 문자들, 수없이 많은 문자들, 아내의 유서까지 저한테 보여줬어요. 죽은 아내의 유서를 좀 분석해 주세요. 심리부검 해주세요. 근데 사실 남편은 아내가 남편과 딸들에 대해서 얼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거에 대한 것을 유서를 분석해 본 거죠. 그러나 사실 안타깝지만 남편에 대한 서운함만 있지 남편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더 남편은 화가 났고 나쁜 여자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내담자 편이 되어줘서 제가 마음대로 그분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줬던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상담자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자기를 케어하고 돌봐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담자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들. 아까 양가 감정이 있지만 결국은 아내는 이렇다. 좀 나쁜 쪽이다라고 본인도 정리가 됐어요. 그럼 상담자도 역시 그러해서 결국 내담자 편이 되어줘서 좀 정리를 해준 것들이죠. 그래도 이게 현실에 적응시켜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건 좀 미공개인데 사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살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제 문자에 있던 내용들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처음에 2020년도가 됐네요. 벌써 꽤 지났지만 이렇게 이제 본인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것들이고 뭐 여기 여러분들 쭉 보면 뭐 다 잘 읽을 수는 없지만 대략 보면 딱 나오잖아요. 죄책감, 죄책감에 대한 게 죄의식, 죄책감, 죄를 안고 간 거다라고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됐던 것들이에요. 어, 전화 상담도 제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문자 상담, 카톡 상담은 사이버 상담이에요. 사이버 상담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이버 상담. 사이버 상담에 대한 스킬도 굉장히 있어야 돼요. 사이버 상담. 전 다행히 사이버 상담을 몇 년간 오래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이버 상담의 핵심은 내가 문자를 받았을 때 핵심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더 내가 좀 정리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사이버 상담의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는 좀 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웃음 표시도 나오잖아요. 예, 이미 이제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어둠의 터널에서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빠져나와서 어, 전화가 자주 오고 문자가 자주 왔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뜸하다. 전화도 뜸하다. 문자도 뜸하다.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유가족 상담이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저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분을 만나고, 진주까지 가서 직접 하루 종일 그냥, 뭐 상담자 1시간이 아니에요. 이분과 그냥 거 씨름하듯이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제가 도와줬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음, 완전 회복한 단계가 된 거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국방부에서, 이제 군에서 제가 상담을 또 오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병사의 자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유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안타깝게 병사의 죽음, 저희 내담자, 저도 좀 상담자로서 큰 충격이었었죠. 제가 상담을 잘 못해서 자살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책감, 죄의식이 많았어요. 그냥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유가족 상담에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세 번째는 뭐냐면 군 병사의 상담 사례인데요. 부모가 이혼하고
여동생이 자살로 사망했어요. 이때 그 장남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남자라는 장남이라는 것들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엄마를 꼭 지켜주고 싶다. 비록 여동생은 자살했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장남인데 내가 여기서 슬퍼하면 엄마는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애써 눈물을 참았다는 거죠. 참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는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진짜 제가 효자가 될 겁니다. 라고 엄마를 든든하게 제가 지켜줬던 거죠. 근데 군대를 오게 된 거죠. 군대를 오게 됐는데 사실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후유증은 그때 당시는 긴장하고 엄마를 위로한다고 큰아들답게 했는데 막상 울지 못했던 거잖아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뒤늦게 저를 만나서 펑 터진 거예요. 진짜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때 이 남자의 눈물을 제가 야 이렇게도 우는구나. 진짜 본물 터지듯이 울고 콧물 눈물 이걸 다 쏟아내면서 결국 치유의 눈물이 된 거죠. 치유의 눈물. 치유의 눈물이 됐고, 눈물에 억압됐던 것들 다 풀어내면서, 아까 카타르시스가 돼, 정화작용이 돼서, 어, 어쩌면 이제 얼굴이 좀 밝아졌다고 할까? 좀, 묵은 체증이 좀 뚫렸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던 사례. 이것도 제가 상담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살 쪽인데요. 자살 쪽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만, 아까 이게 시도자나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결국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누군가 사망하거나 하면 남겨진 사람들 유가족에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가족자들이요. 시도했을 때 마찬가지요. 사망자 말고 시도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숫자가 6명이에요. 최소 6명 정도가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아까 PTS 증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자나 사망자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360만 명 정도 된다. 이게 다 유가족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유가족을 잘 볼 수가 있나요? 다 숨어 지낸다. 잘 몰래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골마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드러내지 않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유가족자들 주변에 많아요, 사실은. 360만 명 되지만 사실 그들은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유가족 자조 모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미국은 좀 더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족 자조 모임에 많이 나와요. 유가족 마라톤 데이도 하고 유가족 행사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 표출하고 표현하고 치유가 좀 잘 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유가족자들도 역시 자살에 대한 위기, 충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30%, 35%가. 그래서 유가족 상담할 때 꼭 중요한 것은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유가족자들도 자살에 대한 위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슬퍼해서 혹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정말 따라가고 싶은 심정인가요? 이런 것들이 위기에 대한 평가? 우리 상담자들이 위기 평가, 유가족자를 상담할 때 또는 자살 위기 상담을 할 때 꼭 중요한 질문은 자살 생각을 내가 직접 물어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자살 생각이 몇 번 정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잘 체크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PTSD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래 치유해도 어렵다는 거죠. 30년 지나도 여전히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은 죄의식, 죄책감이다라는 거죠.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3명이 행사에 갔었는데 2명이 안타깝게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살아남은 생존자, 그 친구는 결국은 극단적선을 했어요. 어, 우리가 좀 놓친 걸 수도 있죠. 분명히 심리상담 전문가들 심리치료 다 했어요. 심리치료하고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생존자들, 유가족들은 여전히 좀 나아졌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늘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더 돌봐줬어야 되는데 놓쳤어요. 모텔에서 안타깝게 자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음, 내담자 탐색을 할 때,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유가족이라든지 내담자의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통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탐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색. 그리고 상담자를 통해서 내담자가, 어, 뭐 1회기, 3회기, 5회기 회기가 거듭할수록 아까 제가 진주에 있는 내담자가 점점 나아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는 것 자체가 상담자를 통해서 그 내담자는 뭔가 깨달아가는 거죠. 인사이트 하는 거죠. 자각하는 단계가 되면서 결국은 어떤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지금은 잘 실행하는 단계가 돼서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상담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위기 상담에서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린다면 어떻든 유가족이든 혹시 자살 위기든 위기 상담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하게 내가 상담에 대한 기록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록을 잘 해주는 거 요것만 좀 제가 강조할게요.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지만 또 좀 어려움이 봉착됐을 때 여러분들도 또 더 전문기관에 내가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아, 이 부분 내가 너무 어렵네, 힘드네, 번아웃 되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들 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전문가와 전문가를 연결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고, 역시 위기 상담은 보호자와 함께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 자체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가족과도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해요. 자살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자살로 사망하기 직전에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 올 수 있냐면 어쩌면 좁아진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오직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있다는 거와 또 하나는 그냥 보이는 게 없는 어떤 동굴 비전, 어쩌면 터널 비전 같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감정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눈물을 흘린다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울면 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까 눈물은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살 직전에 누구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 생각이 감정으로 이어져요. 아, 그때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지인 중에 모 방송국 대표인데 어, 한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정말 뜻 떨어지기 직전에 한강의 수면에서 딸의 얼굴이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딸의 얼굴이. 야, 정말 그래서 마침 눈물이 막 나왔다는 거죠. 딸을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생각과 감정은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해요. 생각, 감정, 욕구를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이 난다면 울면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걸 말씀드리고요. 음, 자, 오늘 애도 상담, 슬픔 상담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 눈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냥 상실 수업 한번 읽었던 책인데 한번 다시 읽고 싶었었어요. 다시 키블로스의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인데 이 상실 수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오늘 전 애도 상담, 슬픔 상담은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며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 장치다. 그래서 눈물은 치유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주 이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방출을 참아내려고 한다. 눈물을 방출하지 않으려고 한다. 애써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내가 울어야 될 눈물이 있다면 그냥 20분 만에 눈물 억압하고 참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만 울어야 되겠다. 눈물 뚝, 슬픔 뚝이 아니라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멈출 것이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할 것이다. 아까 그 군 병사의 본물 터지듯이 댐이 폭발하듯이 다 쏟아낸 눈물은 와. 제가 톡톡톡 안아줬어요. 그래, 충분히 슬퍼해.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개운한 거죠. 홀가분한 거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이것도 제가 인터넷을 검색에다가 여기에 옮겨놓은 거 파이 심리상담센터에 있던 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 건강한 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도 여기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이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건강한 애도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슬픔을 표현해라. 결국 표현해라.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표현해라, 말해라, 슬퍼하라. 어, 자신의 기본 욕구들을 잘 챙겨라. 욕구 굉장히 중요해요. 욕구는 마음 챙기기예요. 욕구는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상실, 잃어버린 거, 이별, 상실, 죽음에 대한 상실을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사실 수용 단계가 마지막 5단계예요. 키블로스가 마지막 수용 단계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거죠. 그걸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 종종 자기 파괴라는 건 뭐예요? 자기 파괴는 자살이죠. 프로이드는 자살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자기 파괴적 행동. 자기 파괴적인 게 결국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좀 더 빨리 누군가 전문가를 만나서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 그 현실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나. 이게 분노도 사실 우리가 이제 파괴적인 어딜 때려 부시고 막 불질러 버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분노지만 착한 분노 같이 해야 돼요. 착한 분노. 착한 분노는 내가 어떤 화나는 것을 어떤 물건을 파괴하고 누구를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착한 분노 표출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말로서 막 쏟아내고 아니 때로는 욕을 해도 되죠. 어떤 물건을 집어던지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막 욕을 하고 비느자 기법처럼 비느자에다 놓고 누굴 막 욕을 해도 좋고 뭐 나무에 대해 욕을 해도 좋고 어떤 그 상대방에 피해 주지 않는 행동에 대한 분노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글 쓰는 것도 내가 화가 나서 막 글을 쓸 수도 있죠. 이렇게 건강한 분노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세상이 변화된 것, 그 변화로 인한 슬픔을 인정해라. 충분히 울어줘라. 그리고 나의 감정을 아, 아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죠. 자기 알아차림. 자기 알아차림이 결국 나의 감정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자기 셀프 케어할 수 있는 자기 돌봄. 요거는 우리가 상담자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혼자서도 내가 뭔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유가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유가족에 대한 책들이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유가족에 대해서 읽었던 책 중에 상실 수업을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 강의 준비할 상실 수업을 제가 어, 엘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책은 이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니 키블러로스도 죽고 이게 유작이거든요. 마지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옵션 B도 굉장히 이 책도 참 좋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이 강연이 했어요. 샌드버그하고 그랜트 심리학자와 이 유가족과의 만남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얘기하면서 결국 유가족이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하실 거예요. 페이스북 공동 창시자 이분이 벼랑간 남편의 죽음을 남편이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이런 도대체 이런 날벼락이. 우리 인생 계획적으로 내가 계획적으로 잘 되는 게 옵션 A예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인생은 꼭 계획적인 거 옵션 A대로 갈 수 없거든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때 옵션 B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비 계획이에요. 내가 꼭 계획대로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옵션 B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옵션 B로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심리학 교수를 만나면서 회복한 거죠. 회복하면서 이 책을 두 명이 같이 썼어요. 교수와 유가족과의 같이 글을 썼던 내용이고요. 곽경일 씨 이분도 참 대단하죠. 이건 진짜 남편이 자살했다는 것을 과감하게 책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의 원망, 분노, 남편 잡아먹은 년, 뭐 이렇게 욕까지 막 하면서 그 책에 다 썼거든요.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유가족의 어떤 감정, 유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좀 더 간접적으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진행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했고요. 이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전문가분들 많이 계셔서 아마 좋은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좋고, 그래서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어,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김보미 사장님이 유가족 상담도 많이 해보셨고 또 오늘 또 두 번째 이 강의를 들으시러 또 와주셨는데 좋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아, 네. 교수님 말씀 적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 맞아, 네, 제 강의에 노트에 빠져 지금 있으시면. 빠져 있어가지고, 네, 네,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네. 네,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강의 주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하고 싶지 않은 상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너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애도 상담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강하지 않아서 내가 자아 회복성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컨디션이 도파민이 바닥인데 애도 상담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아파요. 그분의 아픔이 나에게 전도돼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다시 좋은 애도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애도 상담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본인을 정말 자아 회복하고 탄력해서 자아 존중감이 정말 좋을 때 그때 애도 상담 들어가셔야 본인을 더 케어하고 그 상대도 케어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음, 많이 저는 이제 독거사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 죽음도 옆에서 이렇게 발견한 적도 있고 고등학교 우리 절친 고3 때 자살한 친구가 이제 타살한 상태에서 제가 발견해가지고 최초 목격자여가지고 음, 그 트라우마가 거의 한 10년을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도 상담을 할때 최대한 많이 경청을 해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가 있을 때는 진심 어린 애도 상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문가이시기 전에 사람이시니까 본인 마음부터 챙기시고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복기, 뭐 영웅기, 뭐 이런 것들을 밀월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라우마 겪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가짜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담자를 만났을 때 저를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의 지금 힘든 상태를 거짓으로 얘기하시는 초기 상태가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 이분이 밀월기인가? 영웅기인가? 막 이걸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신 상태에서 약간의 진단과 판단을 하셔야지 많이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들어가면 오류가 생기고 중간에 자살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애도 상담이 들어가서 더 트라우마를 건드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택수 교수님 수업을 좀, 저는 정택수 교수님이 이 수업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회기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 애도 상담을 많이 해서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정택수 교수님이 있고 좀 음, 이런 것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전국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음. 갖고요.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들어도 또 열심히 들으시면 도대체.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 이게 내적 강도가, 이게 에너지가, 이게 우리 상담자는 에너지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에너지가 높아서, 또 이타적인 마음과 헬퍼 역할이 된다면 에너지 지수가 보통 200점대 이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애도 상담은 지금 우리 김보미 당자님 또 우리 또 지부장님이기도 한데, 김보미 당자님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이게 에너지가 가장 최상의 당대 내적 강도가 높은 상태가 돼야지 좀 베테랑 상담이 좀 상담자가 돼야지 애도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국내에 애도 상담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연륜도 그렇고
상담 경력도 이렇게 많지 않으시고, 근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바로 학교에 빨리 애도 상담자를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느 반에서 누가 자살로 사망했다면 그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라든지 전부 특수 상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애도 상담을. 근데 상담 경험만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힘들지만 안 하고 싶지만 또 안 할 수 없는 상담이에요. 꼭 필요한 상담이고 해줘야 될 상담이기 때문에 이 스킬을 우리가 좀 강도를 높여서 좀 더 우리가 준비를 하자고요. 준비를 해야 되고 어려워하지 말고 좀 힘들지만 앞으로 더욱 이 소요가 더 필요해요. 애도 상담은. 제가 말 이게 추세를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좀 강화시키고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김보미 단장 같이 이렇게 뭐 협업도 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해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이게 질문도 좋고요. 또 소감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마디씩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운전 중이어서 중간에 끊길 수 있긴 한데요. 네. 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안 끊겼죠? 네. 뭐, 들리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남학생, 중학생 애도 상담 진행 중이고요. 아버님께서 두 학생 다 아버님께서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경우에요. 그래서 5회기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기가 거듭될수록 이거를 계속 이제 아이가 와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탐색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종결의 시기는 어느 정도에 좀 확인할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호소하는 게 왜 이런 일이 이제 나에게만 일어났을까?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을 다 겪지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서 두 아이를 집단 상담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도 이런 경우를 상담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 괜찮을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인가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의 죽음이고요. 네. 두 학생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5회기는 이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토로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감정을 탐색하는 것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의 회기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야 예, 예, 되는지 좋습니다. 제가 네, 이해했고요.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앞으로 향후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어차피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좋아했던 분, 아버지가 미워했던 분, 아버지가 함께했던 추억들, 추억 나누기, 아버지가 미웠던 부분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좋다 이거죠. 그걸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를 뭐 히스토리를 전부 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 어떻든 그건 그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는 없다. 난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죠. 내 곁엔 아버지는 없다. 근데 너무 이른 나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겐 너무 지금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 어쩌면 어떤 지지자들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지자들을 이들에게 좀 뭔가 친구 맺기 뭐 의형제 맺기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지지자들을 좀 더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 자체가 좀 중요해요. 결국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수용 단계가 그래서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워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계속 뭐 좀 성숙되게 자기 돌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누군가의 돌봄이 더 필요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계신다, 어머니가 대신 아버지 역할 대신해 준다든지, 형이 대신해 준다든지, 상담 선생님이 대신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지금 2학년, 3학년이지만 4학년, 5학년 형처럼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있다면 그 형하고 좀 친하게 지내기, 아니면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동아리에서 형처럼 의지할 만한 애가 있는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누가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준 역할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꿈을
꿈이 중요한데 결국은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냐라는 걸 거부한다는 1단계 거부거든요. 거부, 부정. 도대체 나는 불행한 놈이야. 왜 나한테만 아버지가 이렇게 난 돌아가셔야 되고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자꾸 오지라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1, 2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그냥 우리가 아 그래 화날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너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는 없지. 지금 너희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 불행한 사고가 없지만 너에게 불행한 사고가 온 거에 대해서 결국 수용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수용 단계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대신 전 아버지와 약간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우리 장남 아들이 누구 이름을 불러줘야 되지. 뭐 수용이 우리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계속 널 아마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거야.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든든한 백이 하늘나라에서 널 도와줄 거야라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주는 거. 우리 수용이가 아버지가 잘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아마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라는 거. 항상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내가 축구 선수가 꿈인데 아버지가 너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아버지는 항상 함께 여러분들 정신적 지주가 돼줄 거라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어린 나이지만 조금 전 아이가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게 성장하면서 하나 디딤돌이 되는 건데 아직은 굉장히 불행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우리가 성인 됐을 때 그게 또 어쩌면 하나 디딤돌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잘 버텨내고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일단은 두 학생 다 외동이어서 형제가 없는데 지지자는 한번 아,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교수님, 이 학생 각각 개인 상담을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경우에 다른 친구를 상담하고 잠깐 있어라는 소리가 잘 안 정보는 들려요, 또. 네, 지금은 들릴까요? 아니, 너무 소리가 적어서. 네네. 교수님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예. 네. 그러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하여간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주시고, 저 목소리가 안 들려서. 어떻든 외동이라는 것만 제가 소리가 잘 들렸는데, 외동이고 좀 누군가 없다면, 아까 의형제 누구라든지 그 학교에 누가 좀 친했다든지 형처럼 잘 따르는 아이가 있는지, 형처럼 도와줄 멘토,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좀 아버지 대신할 수 있는 역할, 뭐 이러면 상담자도 될 수 있죠. 남자 상담자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뭐 정현진 선생님이 있다면 정현진 선생님 내가 정택수 상담자라면 저도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담자가 대신 어떤 멘토 역할, 뭐 도움 줄 수 있는 역할, 뭐 이렇게 누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또 다른 분들 또 우리 저도 이민재 질문이 하나 선생님도 네네 우리 김재경 선생님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만났던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그 초등학교 3학년 형이 10살 차이였는데 고3 때 이제 이게 죽은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런데 이제 그 얘는 막내인데,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였는데, 엄마가 너무 이제 첫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서, 이 막내 그 9살짜리를 케어가 안 돼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럼 얘가 그러면 이 지금 엄마를 위로할 정도면 얘도 굉장히 심리 상담 많이 받아야 될 정도 힘들거든요. 지금은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지만 정작 네. 자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엄마가 괜찮은지를 늘 염려하고 본인은 본인보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는 전문가한테 좀 그런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이제 되겠죠. 상담의 전략을 짠다면 1단계 네. 엄마 상담을 먼저 해야 돼요. 엄마 상담. 음, 엄마 상담이 돼야지 두 번째 2차 상담을 이 지금 막내 아들을 상담을 해주는 건데 지금 막내 아들은 지금 자기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엄마 위로해주기도 지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정작 치료하지 못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상담을 먼저 해줘야 돼요. 엄마의 애착 관계가 아들에 대한 장남에 대한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음, 강의 중에 나온 게 그거거든요. 너무 애착 관계가 심하면 상실감이 충격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 충격 강도를 그 제가 살아있을 때
이 애착 관계도 참 정말 우리가 좀 너무 이게 해도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장남에 대한 너무 기대가 컸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치유 상담을 먼저 해줘야지 두 번째 2차 상담을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여유가 있게 또 아들을 상담해 주는 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이 정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임진 선생님도 굉장히 정신건강 이 우울증에 대한 책도 쓰시고 근데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임진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안 켜졌는데 아직도? 네, 저는 그 유가족 상담을, 대면 상담을 해본 일은 없고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예, 해본 일은 없고요. 그 전화 상담하면서 그 유가족 분들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는 안 하고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제가 느낀 거는 교수님이 그 강의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30분 이상 눈물을 충분히 쏟아라.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이 슬퍼할 때, 충분히 슬퍼하지 못할 때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서 가슴에 남아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슬픔이 지체되는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앓이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슬픔과 함께 죄책감도 같이 네,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 친정 엄마가 91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 친정은 저쪽 전주 진안 쪽에 다 사시고요. 음, 저만 강원도 살다가 여기 평택에서 지금 10년 이상 살고 있으면서 멀리 살면서 자주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해서 너무 불효가 돼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울지 마.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충분히 울지 못하고 누구를 붙잡고 울고 싶은데 붙잡고 울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하, 칠남매지만 친구를 아, 붙잡고 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 저도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고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장례 문화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나. 예전에 교수님도 아시죠? 그 상여 메고 갔잖아요. 네, 상여 앞에 방을 들고 가면서 선창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방 울리면서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음, 목청을 돋우어 사면 상해를 메고 가는 양쪽의 분들이 오야 오이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잖아요. 네, 슬픈 노래를.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체면이고 뭐고 다 없잖아요. 네, 그냥 막 목을 놓아 통곡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훔치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그 장례 문화가 참 정신건강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네, 그 교인들이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불러주면은 그 같이 울고 찬송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해요. 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는 그리고 옛날에 그 오빠들이나 아버지들은 그 상을 당하면 문상객 들어오면은 오면서 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입으로 내면서 맞아요. 통곡을 예, 했잖아요. 예, 맞아요. 자연스럽게.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례 문화가 요즘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너무 조용해요. 우리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오니까 저에게 누가 감히 울지 말라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하고 같이 얼싸안고 울고 싶은데 그때도 그럴 사람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해온 게 상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 때 슬퍼할 때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네, 그래요. 하는 잘 장례 알겠습니다. 문화가 필요한 것 그래, 같아요. 그래, 예,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고, 누굴 붙잡고 울고 싶은 게 좀 어렵다면, 혼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혼자 내가 방에서 혼자 뭐 엄마를 네. 생각한다든지 뭐 그러면서 많이 울고, 스스로 케어하는 게 그 셀프 케어가 그거예요. 결국, 어디 산에서 나무를 붙들고 아까 비니지아처럼 누굴 대상을 엄마가 있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면서 우는 것도 저 셀프 케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좋고요. 네, 다음 분 또,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간단 말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그 경기도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보 상담사, 아, 우리 선생님이군. 상담교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 강의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눈물을 최대한 많이 쏟아내고 그거를 표출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편지 쓰기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좋은 조금 목소리 좀 어, 크게 좀 해주실까요? 보름.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편지 쓰기 같은 어떤 개입이 학생에게 감정을 표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또 그렇게 근데 방어가 높은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을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나 개입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은 애써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슬픔을 표출하지 않을 수 있고, 애써 눈물 참고 괜찮아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상담자의 능력인데요. 상담자가 좀 더 아까 라포 형성을 하고, 또 애써 웃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웃으면서, 아이, 저 괜찮다니까요. 뭐. 근데 그건 가식이죠. 거짓 웃음이단 말이에요. 거짓 웃음이고, 그 거짓 웃음을 가끔 하는 상담 현장에서도 돼요. 거짓 웃음. 근데 웃을 게 아닌데 지금 웃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그걸 탁 쳐줘야 돼요. 상담자가. 저도 그런 음,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슬픈 내용에서 지금 웃음이 나올까? 이렇게 내가 한번 또 다 역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이랄까, 뭔가, 좀 더 그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돼요. 제가 살인남자에서 그런 얘기 썼잖아요. 살인남자에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라라는 건데, 거짓 웃음, 거짓 가식적인 것들 한 방 쳐줘야 되는 거죠. 쳐주고, 어쩌면 솔직해지고 네가 충분히 슬퍼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게 상담자의 역량인데 상담자의 능력인데 그거를 뭐 지금 오늘 만약에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불러가지고 정말 계속 웃음이 나올까? 아버지의 죽음이 뭐 정말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분이 좀 더 그 감정을 솔직한 내면의 감정을 건드려 줘야 돼요. 건드려야 되고 아니면 뭐 좀 숙제 내기라든지 뭐 인지행동 치료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거 숙제를 내줘야 돼요. 아버지와 좀 잘못된 게 있다면 아버지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그걸 한번 써올래? 이렇게 뭔가. 그럼 자기도 그거 쓰면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어떻든 내면의 감정에 솔직해지도록 상담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든 그들의 현재 슬픈 사건, 슬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해도 또 감정을 직접 맞닥뜨려 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건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상담자의 능력으로 그들을 진짜 진정 어린 슬픔, 안정 감정을 다 표출하도록 뭔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또 다른 분 있을까요? 한 분 정도만. 우리 심은경 선생님이라든지 이마은 선생님이라든지 지금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음. 내가 말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적당한지 그 어려운 궁금합니다.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또 실제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도 나에게 불행이 나에게만 찾아오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단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단 상담 해보면, 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닌데 왜 나한테만 불행이 오지?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나한테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사실 너에게만 불행이 왔어. 지금 억울하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불행이 오냐? 왜 다 아버지들 다 지금 다인데 왜 아버지가 벼랑간 교통사고 돌아가시냐? 근데 사고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든 사고는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건데 진짜 네 말대로 공감을 해줘야죠. 공감은 네 말대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학생은 우리 수영이 학생밖에 없는 것 같아. 그건 네 말대로 맞는 것 같아. 그게 불행일 수도 있는데 사고가 생긴 거잖아.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사실 거부하는 거죠. 일당의 거부예요. 그거. 거부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럴 수 없어. 화가 나요. 그러니까 1, 2단계가 이게 키플러스가 있는 게 맞는 거네.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가 도대체 열받아 죽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근데 그 화를 내게 해주는 거지. 이게 화 내는 것도 하나의 단계거든요. 그래, 화 날만하다. 만약에 수영이 내가 너라면 나도 엄청 진짜 열받을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왔는지 말이야. 나도 너하고 똑같을 것 같아. 라는 것을 같이 공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그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통사고도 또 올 수도 있고 근데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온 건 정말 나도 너무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사고는 알 수 없어서 사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결국 아이가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수용 단계까지 가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왜 하필 이때 내가 이렇게 했냐 또 뭐 나는 불행한 여자다라는 그걸 언제까지 불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받아들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 인정해야 돼. 현실 인정하기까지가, 결국 우리는 어떤 그들을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들을. 사고가 생겼고, 사실 네 말은 맞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게, 화를 낼 만하다. 나도 너 같으면 화 진짜 엄청 날 것 같아, 나도. 근데 이제 그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현실을 아버지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게 와줘야 되는 거, 그 단계를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이런 게 가끔 와요. 어른들도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불행에 계속 연거푸 나에게 불행이 오는 거야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사실 상담자로서 어렵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 말해줘야 될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든 상담자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사건이 온다면 어떻든 또 다시 정호승 씨는 바닥이 있지만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건데 남았을 수 있어요. 너 인생을 펼쳐볼 때 아직도 50년, 아직도 40년이 남았고 아직도 60년이 남았는데 인생의 바닥을 쳤지만 전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라도 어떻든 내담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상담자 역량은. 현실 받아들이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거. 네. 또 다른 분 있을까요? 우리 이만 선생님 뭐 없으세요? 아까 열심히 메모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상담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인데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상실을 겪어서 그거를 뭔가 셀프로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비우기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저도 스스로 이제 편지도 써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비우기는 된 것 같은데 채우는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웃음 치료나 명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약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어, 궁금해요. 결국은 내적 강도를 키우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근육이 결국 가장 핵심이에요. 마음의 근육은 자존감하고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결국은 육체적인 건강이 정신 건강이에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의 강인한 체력들, 나의 등산, 나의 역량, 내 힘이 세지면요, 마음도 단단해져요. 또 자신감이 생겨요. 음, 그래서
내가 육체가 빈곤하고 육체가 약하면 마음도 흐려지고, 내 근육이 나오네, 내 마라톤 10km 완주했네,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내가 지금 바라던 자격증을 취득했어? 내가 이 정도 멋져? 야, 내가 이걸 해냈단 말이야?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는 거고, 내가 신체를 단련시키고 운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성취를 작은 성취감을 맛봤을 때 자존감이 향상돼요. 내가 만약에 워드 프로세스를 뭘 했다, 아니면 한자 몇 급을 땄다, 그럼 내가 굉장히 뿌듯한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좀 더 이제 뭐 극기 체험 같은 거, 국토 대순례 걷기 극기 훈련, 뭐 해병대 훈련, 특전사 훈련 같은 거 있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내적 강도, 인터널 스트렝스, 내적 강도를 키우기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려움을 내 극복해 보는 거, 도전해 보는 거 자체가 내가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좀 내 몸을 당금질 하듯이 좀 단련시키면 좋겠어요. 운동, 극기 훈련, 뭐 체험 훈련, 뭐다음 어떤 나의 어떤 앞으로 목표, 꿈을 위해 도전해 본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 내 인생은 네, 내가 감사합니다. 단련시킨다. 내 몸은 내가 단련시킨다. 이런 것들, 특히 운동만큼은 내 몸을 단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 자체가 자신감이 있고 어떤 도전일 때 내가 꿀리지 않고 또 자신감,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게 시간은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여기서 아쉬운 또 이별, 여러분들 헤어지지만 여러분들 너무 지금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표정만 봐도 오늘 강의 열심히 잘 들으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걸 볼 때 저도 좀 뿌듯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1시간 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 핸드폰 번호 연락처가 있으니까 아까 목소리가 안 들렸던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학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슈퍼비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슈퍼비전 해주고 그런 걸 제가 뭐 좋아해요. 여러분 도와주는 걸 제가 좋아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망설임 없이 이후에 같은 상담인으로도 같이 걸어가면서 혹시 어려운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마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 상담이 되시면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들 들어가세요.